스튜디오에 직접 모시기 굉장히 어려운 분입니다. 네, 이분은 공직 강제 은퇴 이후 스튜디오에 직접 나와서 인터뷰를 한 건 오늘이 처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과 함께 오늘 다룰 이슈는 현재 기준 가장 첨예한 현안이죠. 특검 연장,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영장 재청구, 그리고 특검 연장에 대해 권한을 가진 황교안 대행에 대해서 짚어볼 최고 전문가를 저희가 스튜디오에 직접 모셨습니다. 최동욱 전 검찰총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오랜만입니다. 네. 총장님 잘리신 이후에 이 스튜디오에 직접 나오신 건 처음이죠? 예, 처음입니다. 네. 앞으로는 자주 있을 예정으로. 저 혼자 생각 중인데. 백수 생활을 오래 하셔서 그런지 피부가 아주 좋으세요. 네, 마음 잘 다스리고, 네. 뭐 그림도 그리고 잘 지낸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주 얼굴 좋으신데, 요 인터뷰를 하고 나서도 계속 얼굴이 좋아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스튜디오에 모시려고 진짜 한 10고초려 정도 했거든요. 10고초려. 예. 자, 드디어 모셨습니다. 먼저 이 질문부터 드리겠습니다. 이 박근혜 정부와 국정원 댓글 수사를 하시다가 부딪히셨죠. 그러니까 청와대 말을 안 들은 거죠. 수사 의지를 너무 강력하게 보이시다가 처참하게 잘리신 분인데 최근에 이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를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드시는지 간단한 소회부터 먼저 한마디 해주십시오. 네, 제가 갑자기 검찰총장을 일상의 이유로 그만둔 이후에 많은 자성의 시간을 보내왔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이전에는 검찰 돌아가는 걸 보면서 우라가 치밀 때도 있고 많은 걱정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특검이 가동되고 또 특검이 본격 수사를 나서는 걸 보면서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마찬가지시겠지만은 많은 위로도 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안타까울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로가 되신다는 건 기본적으로 특검이 잘하고 있다는 얘기죠?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과연 이 분야의 전문가가 맞는지 얼마나 이 분야에 계셨는지 잠깐 제가 먼저 짚어보면 검찰이 되신 게 나이가 언제셨죠? 그때? 네, 군 복무 3년 마치고 29살에 서울지검 검사로 임관을 했습니다. 29살에. 예. 그리고 확 잘리신 게? 총장 6개월 하고 6개월? 예, 2013년 9월 30일자로 퇴직을 했는데 그때가 55살이었습니다. 29년. 제가 알기로는 헌정사상 최단기 검찰총장이었어요. 6개월. 6개월 검찰총장을 하셨고 그런 배경 지식을 가지시고요. 그러니까 사회생활 하시고 검찰에만 계신 거죠? 쭉. 네, 그리고 백수 3년 했습니다. 많이 들으셨어요, 방송이? 자, 먼저 이제 특검 연장. 특검 연장돼야 된다고 많이들 얘기하는데 검찰총장 정도 돼본 사람이 특검 연장이 왜 돼야 되는지 말하는 걸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검찰총장까지 해보신 분으로서 특검은 연장돼야 된다. 이유가 뭡니까? 첫 번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일단 현재까지 수사 진행 상황을 보면 제 생각에는 약 한 30%도 채 다 못한 거 아닌가. 30%도 안 돼요?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 반쯤 된 게 아니라 30%도 안 되는 겁니까? 예, 그걸 말씀으로만 들을 것이 아니고 특검법의 그 수사 대상을 간단히 짚어서 말씀드리면 구체적 수사 대상이 14개 항목이 있고 또 마지막 15호에서는 그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까지 모두 15가지를 수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1호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 또 6호 정유라의 이화여자대학교 불법 입학, 또 7호 정유라의 승마훈련 지원, 또 8호 불법적 인사조치 의혹, 14호 김영재 성형외과 의혹 사건, 이 5가지 하고 또 마지막 15호에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블랙박스 사건. 블랙리스트죠? 네, 총장님. 예. 블랙리스트 사건. 네, 총장님. 네, 블랙박스 아니고요. 예. 블랙리스트 사건. 그래서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조현선 장관이 구속됐습니다만은 네. 그런 일련의 사건 수사 과정에서 참
짧은 기간 동안 놀라울 만한 수사 성과를 올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정말 많은 칭찬을 아끼시지 않아도 좋으리라고 봅니다. 특검이 짧은 시간에 비해서는 정말 성과를 많이 낸 게 맞긴 맞죠? 총장님 보시기에도.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매일 보도를 보다 보니까 사건 파악이 많이 됐고 수사가 많이 진행된 것 같지만 총 15개 중에 5개 플러스 1, 이 정도 진행이 됐다. 아직 그러니까 10개 항목은 제대로 시작도 안 된 거네요. 예, 그렇고요. 그렇고 그 진행된 부분에 대해서도 예. 사실 이번 그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은 재벌과 권력 간의 불법 유착 비리 그리고 그것을 가능하게 했던 그 공무원들의 비호 방조에 대한 처벌 문제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검의 수사 대상이 먼저 재벌들과 권력 간의 뇌물수수 의혹과 관련된 3, 4, 5호 다음으로 이런 국정농단을 가능하게 했던 우병우 등 관련 공무원들의 직무유기나 직권남용 등 방조 비호 의혹과 관련된 90호 그 큰 두 덩어리가 주된 요체입니다. 그런데 그 재벌 권력과 재벌 유착과 관련해서는 잘 아시다시피 삼성 이재용 부회장 영장 기각으로 인해서 3주간 또 수사가 많이 딜레이 됐고 나아가서 삼성 이외에도 SK라든가 롯데라든가 CJ라든가 이런 여타 재벌들에 대해서도 많은 뇌물수수 의혹이 제기되지 않았습니까? 진도가 딱 막혔어요. 이거 네. 기각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지금 수사를 진척할 수 있는 여유가 없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무엇보다도 이런 국정농단을 가능하게 했던 그 비호 의혹과 관련해서 예. 우병우 등 그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사건이 뭐 아직 시작도 안 했고 그거는 이제 시작 단계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결국 실질적으로 봐도 30% 이상은 진척됐다고 보기가 어렵다. 그렇군요. 듣고 보니까 그런데 그래서 이 영장 기각이 굉장히 크게 특검 수사를 방해하는 건데 자 그럼 이제 대형 사건 수사도 하셨고 검찰총장도 하셨고 그런 경험을 총망라해서 비춰볼 때 이 정도 규모의 복합적인 사건이면 얼마의 인력이 지금은 20명이거든요. 근데 얼마의 인력이 얼마의 기간 동안 20명이 70일 동안 하고 끝날 공사에 크게 됐는데 얼마나 필요합니까? 얼마의 기간과 사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전에 특검법 제정되기 전에도 제가 한번 지적한 기억이 있습니다만은 적어도 이런 정도 사건이라면 너무 많은 그 의혹이 제기되어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적어도 유능한 검사 약 40명 정도는 투입을 해서 1년 정도는 1년? 지속적으로 수사를 해야 비로소 대부분의 실상이 제대로 밝혀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실제 과거에 그 수사하셨던 재벌 수사 경험에 비춰보자면 어떻습니까? 구체적으로 좀. 네. 그 수사라는 것은 이제 선택과 집중이 참 중요한데, 제가 2006년도 중수부 수사기획관을 할 때, 그때 현대자동차 비자금 사건을 수사한 적이 있습니다. 한 건. 예. 네. 그 단발 사건이죠. 한 건 사건이었는데, 그때만 해도 중수부 검사 20명 정도가 4개월 정도를 정말 낮밤 없이 내사함이 수사를 진행했고, 그렇게 해서도 아주 힘들게 정몽교정을 구속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럼요. 한 건을 4개월 해야 제대로 수사가 되는데 지금 이 정도는 안 된다. 그러니까 총장님 보시기에는 2배로 늘리고 70일, 100일이 아니라 1년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이게 제대로 수사가 되려면. 이게 최고 전문가의 견해입니다. 자, 수사가 아직 30%도 안 됐다. 그게 첫 번째 이유고. 그러면 두 번째 이유는 어떤 게 있습니까? 어차피 특검법이란 건 한시법이고, 제한된 법정 기간 내에만 특검이 수사를 할 수 있는 것인데, 지금 70일이 다 돼가고, 그 다음에 30일을 만약에 연장이 안 돼서 2월 말까지 특검 수사 활동이 종료가 된다면, 이 특검에 수사하고 있었던 이 모든 사건들은 다시 검찰의 손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네네. 그런데 이 사건을 먼저 수사했던 현재의 검찰은
재벌과 권력 간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손도 대지 못했었고, 직권남용. 예, 직권남용죄로만 기소를 했죠. 예. 또 우병우 등 그 관련 공무원들의 비호 방조 의혹에 대해서는 제대로 수사도 하지 못한 채 특검한테 사건을 전부 이관하는 지금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았습니까? 저도 취재를 해보니까 우병우 관련은 텅 비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네. 아예. 예. 그래서 여러 가지 국정원 댓글 사건도 있고 국정원 간접 증거 조작 사건도 있고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 또 세월호 예. 사건 수사 제대로 수사가 안 됐던 케이스. 여러 가지 사건들이 제대로 수사가 안 돼서 저도 참 안타깝고 그렇게 바깥에서 바라다 봤습니다만은 그 중에서도 이 최순실 박근혜 국정농단 사태하고 직결된다고 할 수 있는 예. 정윤회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 경우에 다 기억을 하십니다만은 정의대 사건은 찌라시로 그렇죠. 또 국정농단은 아예 없었던 걸로 예. 그렇게 다 검찰에서 수사를 해서 그때 덮어버렸지 않습니까? 국정농단이 아니라 문서 유출 사건이 돼버렸죠. 졸지에 문서 유출 사건으로 예. 사건이 변질이 됐고 예. 국정농단 사태는 다 물밑으로 들어가 버렸죠. 그렇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검찰이 제대로 바로 서서 정말 원칙대로 수사를 제대로 하는 척이라도 했다면 대한민국이 과연 이런 지경까지 되었을까? 또 우리 대통령께서도 이렇게 불행한 상황까지 봉착을 하게 됐을까? 탄핵이라는 참 아쉽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수사했던 그 검찰 지휘 라인이 어떠했는지 중수께서는 기억을 하십니까? 테스트인가요? 우선 법무부 장관이 황교안, 네. 검찰 지휘권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총장은 김진태, 중앙지검장이 김수남, 그리고 청와대에는 그 유명한 김기춘, 우병우, 이 두 분이 있었죠. 네. 네, 어떻게 저보다도 더 잘 기억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박수 받았고요. 칭찬 받았고. 그런데요. 그러니까 김수남 당시 중앙지검장은 이제 검찰총장이 됐고, 당시 황교안 법무장관은 총리가 됐고, 우병우는 민정수석이 그 이후에 되었고, 그러니까 이제 정윤회 사건을 잘 마무리해서 이분들이 승진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인가요? 그것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 아실 것이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분들이 찌라시라는 대통령 가이드라인을 따르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서 정윤회 사건을 제대로 수사해서 처리했다면 그 자리에 갈 수 없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없었겠죠. 네. 그러니까 이제 요는 이 사건이 연장이 안 되면 당시 가이드라인을 따랐던 인사들의 손에 다시 사건이 들어간다. 이런 요지네요. 그렇습니다. 그것이 지금 이 특검 연장과 맞물려서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번 기회에 제가 제 말씀을 간단히 드리면 종래의 그 동서고금의 법원 중에 에스토펠이라는 법원이 있습니다. 예? 즉 에스토펠? 금반언의 원칙입니다. 아니면 에스토펠도 어려운데 금반어는 더 어려워요. 다 어렵죠. 예. 저도 어려웠었습니다 옛날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이 금반언의 원칙이라는 것은 이미 표명한, 이미 밝힌 자기의 언행에 대해서 모순되는 행위를 스스로 할 수 없다. 그런 원칙을 말합니다. 자기 한 말을 뒤집을 수 없을 거다 이런 거네요. 우리 표현으로 한다면 일구이연. 좀 곤란하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될 것을 참. 이 검찰들은 다 아는 표현인가요? 다 알죠. 예, 법조인들은 다 압니다. 법조인들은? 네. 없을 분들이네. 죄송합니다. 그 어려운 말을 써서. 일구이연이 쉽지 않다. 네, 쉽지 않다. 그러니까 뇌물수수 얘기했다가 딴 걸 바꾼다든가 또는 직권남용했다가 딴 걸 바꾼다든가 이게 안 된다 이런. 그렇죠. 지금 검찰은 특검으로 이관하기 전에 이 사건을 뇌물수수가 아니라 직권남용죄로만 의율 했지 않습니까? 의율이요? 네. 직권남용죄를 적용했다. 그렇게 표현하면 좀 의율. 쉽게 이해가 되시겠죠. 의율했지 않습니까? 법을 적용했다. 네. 이것도 검사들은 다 아는 표현입니까? 네. 그거는 일반 국민들도 많이 아십니다. 아니에요.
의율, 이런 의율을 법을 적용했다. 이거 네, 의율이 법률 조항을 예. 직권남용죄라는 형법상의 처벌 조항을 적용했다. 그거를 의율한다고 그렇습니다. 뭐뭐에 의거하여 법률을 적용하다. 그렇죠. 그런 의미입니다. 네. 쉬운 말로 해주세요. 근데 그랬던 검찰이 이 사건을 다시 특검으로부터 다시 이관받아서 네. 뇌물수수죄로 제대로 수사해서 기소할 수 있겠냐. 자기가 한 말이 있는데 네. 그때 왜 몰랐나 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네요. 불가능한 거죠. 일부 이혼하는 문제가 되니까.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요것 또한 어려운 말입니다. 우리 헌법상에 자기 부죄 금지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스스로 죄를 부담할 수는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묵비권, 최순실 씨요새 묵비권. 자기 죄에 대해서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거예요.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준다. 이게 그 원칙. 그게 이제 헌법상의 원칙입니다. 자기 부재 금지 원칙이요? 네네. 이게 그러면 예를 들어서 법원에 가서 제가 이제 법정에 많이 나가봤지 않습니까? 법원에 가가지고 증인들이 있을 때 제일 먼저 물어본 것 중에 하나가 이 진술과 관련해서 자기 가족이나 친척한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내용이 있냐 그런 거 거부해도 된다. 일종의 그러한 입장에서 이제 증언 거부권이 보장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게 이 원칙에서 출발하는 거네요. 네. 그런데 그래서 결국은 그런 부재 금지 원칙이 있는 것처럼 자기 자신이나 또는 자기 자신이 속한 조직, 기관에 대해서 스스로 수사해서 처벌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기대하기가 참 곤란합니다. 이건 현실적인 문제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검찰이 만약에 검찰 내부에 지금 사건과 연루된 사람이 있는데 제대로 수사를 할 수 있겠냐? 곤란하다는 거죠. 네. 어려울 거다. 네. 그래서 결국은 공무원의 비호 방조 의혹 수사를 하다 보면 결국 지금의 검찰 지휘라인과 또 관련 검사들이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도 있지 않겠습니까? 많겠죠. 네. 예를 들어서 최순실 입국했는데 31시간 동안 왜 봐줬어? 여러 가지가 있죠. 그리고 국정농단 벌어졌을 때 몰랐어. 정현회 사건 때도 그랬고. 예, 우병우 라인이 누구야? 이런 네. 질문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걸 자기 손으로 자기가 할 수 있겠냐. 어렵다.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의 상사, 동료, 후배를 스스로 수사하게 되는 그러한 참 어려운 그런 상황이 예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바로 대비해서 특검 제도라는 것이 있는 것이고 아주 쏙쏙 이해가 되고 있어요. 이번에도 특검법을 도입해서 특검이 수사를 하게 된 것도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수사가 얼마 안 됐다. 30%도 안 됐고 그다음에 진짜 큰 덩어리는 이제 막 시작 단계고 그리고 만약에 연장이 안 된다. 그러면 박근혜 정부 시절에 가이드라인을 따랐던 검찰의 수뇌부에 이 사건이 넘어가고 그리고 그 검찰 내부에 분명히 수사 대상도 있을 수 있는데 제대로 검찰이 자기 식구들을 제대로 칠 수 있겠냐 이런 거죠. 예. 네. 이해했습니다. 그럼 만약에 특검 연장이 안 될 가능성이 점점 농후해지고 있는데 만약에 정말로 특검 연장이 안 되고 지금 우려하신 대로 넘어갔어요. 그럼 구체적으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네. 검찰 내부에서. 제가 한 26년간 검사 생활을 한 입장에서 검찰총장까지 되신 분들의 경험을 못 들어봤거든요. 네. 맨 꼭대기에서 봤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이게? 그런 입장에서 네. 국민 여러분들의 어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단히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잘 아시다시피 그 특검의 지위는 법적으로 독립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특검에서 수사하고 있는 그 수사 상황을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 그리고 검찰 수뇌부에게 보고하지 않아도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가 보죠. 또는 더 나아가서 보고해서는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렇게 했겠죠.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왜 그렇습니까? 수사를 하다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은 수사 기밀의 유지입니다. 그렇겠죠. 수사 기밀의 유지고 또 수사 기밀이 유출이 되면 그 수사와 관련된 이해 관련자들이 여러 가지 측면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증거를 조회하거나 인면하거나 대답을 준비하거나 또 압력을 넣는다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특검법은 이제 그걸 보장하고 있는 거죠. 독립성을. 그런데 특검 이전의 검찰로 다시 돌아가게 되면 그때그때의 수사 상황이 비호 방조 의혹을 받고 있는 황교안 대행이나 또 김수남 총장에게 보고되겠죠. 당연히. 그렇게 되고 또 보고돼야 되는 게 검찰 체계죠 지금. 네.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현대 검찰 내에 그대로 존재하고 있는 왜 검찰 인사가 없었지 않습니까? 우병우 라인이 예를 들면 그대로 있다는 거죠. 네, 김기춘 우병우 라인을 통해서 수사 정보가 유출될 우려도 얼마든지 있다고 봅니다. 우려가 있는 게 아니고 그 당연하겠네요. 사실은 뭐 안 물어볼 수 없고 물어보면 답해야 한다는 거 아닙니까? 뭐 당연한 건 알지 몰라도 그런 현실적 우려는 충분히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수사 대상인 박근혜 또 최순실 측도 예. 경우에 따라서는 구체적인 수사 진행 상황을 알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드라이하게 말씀하셨는데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는 알아야 되겠죠. 물어봐야 되겠네요. 당연히. 예, 상식적으로 보자면. 그렇게 알게 되면은 수사검사한테 압력이 내려갑니까? 네, 뭐 그렇게 되면 경우에 따라서는 수사를 방해하는 가이드라인이 다시 작동할 수도 있고 또 거꾸로 수사검사들에게 영향과 압박이 내려가게 될 것이고 뭐 한마디로 의혹 대상자들이 수사를 지휘하는 참 웃지 못할 그러한 특검 이전의 상황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속속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요컨대 비리 방조 의혹을 받고 있는 바로 그 공무원들이 수사를 지휘하게 된다면 자신들의 의혹은 축소 은폐하려고 하는 것이 당연한 본능 아니겠습니까? 당연하겠죠. 또 그러기 위해서라도 권력과의 유착이 드러나고 있는 삼성을 비롯한 재벌들과도 은밀히 협조해서 뭐 증거 인멸한다든가 증거를 뭐 그런 현실이 얼마든지 벌어질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뭐 그렇게 해가지고 무슨 수사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듣고 보니까 심각하네요. 듣고 보니까 당연히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고 실제 검찰총장이 되시면서 26년간 검찰 내부에 있으면서 이런 경험을 경험하신 거죠. 자, 계속해서 이제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 비호 방조 의혹이 있는 공무원들이라고 이제 드라이하게 표현하셨는데 이게 바로 예를 들면 우병우 라인이나 이런 걸 의미하시는 것 같은데 만약에 검찰 내부에서 여전히 살아있다고 생각하시는 그 라인 이름이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훅 들어가는 거죠. 그게 바로 아까 자기 부재 금지 원칙에 따라서 제가 진술을 거부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근데 이미 잘리신 분으로서 예를 들어서 이 분들에 대한 짐작이 있으신 거잖아요. 그죠? 짐작이 있지만 지금 말씀하실 수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제가 전직 검찰총장으로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검역을 한다든가 그런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고요. 아니 저는 적절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국민들께서 다 아시는 바 아니겠습니까? 몰라요. 이거는 검찰만 알지. 자, 성함을 말씀해 주실 수 없으면 지금 곤란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걱정하신 대로 특검이 연장이 안 되고 이것이 다시 부역을 했던 사람들의 손으로 넘어갔다. 이런 사태가 벌어지면 그때는 나와서 그분들에 대해서 이런 분들이라고 최소한 성이라도 이렇게 말씀해 주실 추가적인 인터뷰를 한 번 더 하시죠. 그러면 그때. 하시는 거 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방송감이 굉장히 늦었어요. 하시는 거 봐서. 자, 그러면은 저는 풍경을 방정하게 유지하면서 총장님한테 잘 보여서 반드시 추가 인터뷰를 제가 따내는 것으로 약속드리겠습니다. 자, 잠깐 중간 정리를 하면 특검 연장 왜 해야 되느냐. 아직도 출발 단계다, 수사. 이거 하려면 1년 해야 된다. 제대로 하려면. 그리고 연장 안 되면 다시 가이드라인 시절로 돌아간다. 그 손으로. 그러면 제대로 수사될 리가 없다. 그리고 실시간으로 수사 상황이 수사 대상자들에게 넘어갈 수도 있고 당연히 박근혜 최순실 이쪽에도 넘어가서 제대로 수사되지 않고 과거에 우리가 겪어왔던 사건들처럼 유야무야 끝날 수도 있다. 그런 심각한 우려 아주 설득력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총장님을 잘 모셨다고 저 스스로 저를 칭찬하고요. 이어서 스튜디오에 저희가 사실상 납치하다시피 해서 모신 최동욱 전 검찰총장과 인터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안. 아마도 오늘 내일 중으로 영장 재청구가 있을 것 같은 분위기인데요. 자, 이재용 그 부회장 영장요. 이게 이제 1차 기각됐었거든요. 이거 좀 쉽게 설명해 주세요. 왜 기각됐다고 보십니까, 당시?
저도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아는 것밖에 없습니다만은, 제 입장에서 보면 크게 보면 세 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기각 사유가. 첫째는 뇌물죄나 제3자 뇌물공여죄에 대한 얘기인데, 도대체 뭐에 대한 대가성이냐, 또 부정한 청탁을 한 적이 있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구체적 증거를 좀 더 보완해라. 증거를 더 가져와라. 그게 하나가 있고요. 예.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사건 진행 과정에서 대통령과의 독대 문제라든가 또 미르재단 또 정유라에 대한 삼성 지원 문제가 삼성 합병 이후의 일 아니냐. 그럼 삼성 합병과는 관련이 없을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의구심. 예. 두 번째는 그런 게 있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조사와 관련된 문제인데 대개 뇌물수수죄의 경우에 있어서는 뇌물공여자와 뇌물수수자를 동시에 처리를 합니다. 예. 근데 이 사건의 경우에 있어서는 대통령께서 검찰에서 조사를 거부했고 예. 또 지금도 밀고 당기고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안 하실 것 같아요. 아직까지 특검에서도 조사에 응하지 않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법원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 즉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지 않았느냐라는 지적. 이게 특검 세 책임은, 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특검 책임은 아니잖아요. 물론이죠. 물론이죠. 특검은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요거는 이제 법원에서 기각한 이유를 이제 추정하신 건데 이렇게 기각하는 게 맞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평생 검찰 하신 분으로서. 물론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 제가 가타부타 언급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하실 거면서. 그러나 제 경험에 비추어서 네, 하실 거죠? 비추어서 가타부타. 간단한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가타부타 시작됩니다. 권력과 재벌이 유착된 이런 대형 사건들의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장기간에 걸친 치밀한 계획 아래 합법의 가면을 쓰고서 공조직 등의 다양한 채널을 동원해서 입체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것은 경험상 그렇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사후에 말하자면 어떤 뇌물수건이 있었는데 네. 사후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도 그 과정에서 벌어진 개별적인 행위들은 전부 합법적이고 공적이고 하는 그런 탈을 쓰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개별적인 하나하나의 행위들에 대해서는 합법적이었다, 공적이었다라고 말하자면 까미플라치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카모플라치. 그런 식으로 그 시스템을 만들어 놓는다 이겁니다. 미리 만들어 놓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런 재벌 정도가 우리나라의 최고급 자원들을 총동원해 쓸 수 있는 재벌. 물론이죠. 이런 재벌들이 일으키는 사건 같은 경우에는 개별적 하나하나 사건들은 나중에 문제가 되면 이거 합법이었다라고 말할 핑계를 미리미리 준비해내서 그렇게 짜고 시작한다는 거죠. 다 외형적인 명분을 만들어 놓고 시작을 합니다. 그렇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건을 일상적으로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소소한 어떤 그런 단순 뇌물 사건의 관점에서 바라다 보게 되면 그 실체에 부합되는 제대로 된 법적 평가나 처벌이 결코 가능하지 않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동네 그 공무원들하고 동네에서 공무원들과 몇 푼 주고받든가 이런 사건들처럼 취급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거는. 예를 들면 음주운전 봐줄 테니까 100만 원 줄게. 이런 사건하고 완전히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완전히 다르다.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복잡다단한 대형 사건들의 경우에는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결국 대가성과 청탁 유무에 대한 판단인데 예. 그런 것을 판단할 때 예. 1년의 과정,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지죠. 1년의 과정 전체를 한 덩어리로 바라보는 포괄적인 관점에서 그 판단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야 비로소 그 실체에 근접한 판단이 가능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바로 도입된 것이 포괄적 뇌물수수죄 법리고 포괄적. 여러 차례에 걸쳐서 우리 대법원에서도 판례로 확립된 입장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재벌 사건 같은 경우에는 개별 행위는 이미 공무원들이 동원되거나 하면서 합법적인 틀을 쓰고 있기 때문에 개별 따지면 소용이 없고 전체적으로 볼 때 지난 2, 3년간 진행된 전체적인 과정을 볼 때 포괄적으로 이것은
뇌물수수로 봐야 하고 그래야 밝혀지는 거기 때문에 대법원도 이미 그렇게 정리해 둔 거라는 거죠. 네, 그걸 뭐 제가 예를 조금 돋겨서 말씀드린다면 네. 우주를 바라다 보는데 예. 뭐 무수한 항성들 있지 않습니까? 예. 우주를 바라다 보는데 그 우주를 제대로 보려면 예. 그래서 우주 전체 실체를 그나마 제대로 알으려면 망원경으로 전체를 바라다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망원경으로. 예. 그런데 거기에다가 돋보기를 갖다 들이대고서 개별적인 장면 하나하나를 따지기 시작하면 우주 전체의 실체라는 것은 접근할 수도 없고 온데간데 없고 오로지 봤더니 저건 달이고 봤더니 저거는 뭐 지구고 이런 식의 어떤 그 자잘한 실체와는 거리가 동떨어진 법적 논쟁만 남게 된다 이런 말입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하늘에 있는 달을 보더라도 돋보기를 들이대고 달을 보려면 그 달이 제대로 보이겠습니까? 망원경으로 봐야지.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비유 좋은데요. 네. 박수. 그러니까 법원이 논쟁이라고 삼는 부분들이 이 재벌 연관 사건의 기준에 보자면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이 전체 큰 틀을 봐야 되는데 이런 문제 지적을 하신 거고 아주 설득력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역시 검찰총장이 돼야 할 수 있는 건가요? 제가 듣고 싶었던 답변이에요. 이게 그래서 문제다. 그러면 지금 영장을 어쨌든 재청구합니다. 하는 것 같아요. 오늘 내일 그런 분위기예요. 하겠죠. 근데 이번에도 기각되면 어떡하죠? 글쎄요. 그 법원 입장에 대해서는 뭐 미리 예단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제 수사 경험으로 보면 재벌 사건의 경우에는 사건을 파면 팔수록 관련 증거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게 일반적입니다. 워낙 광범위하게 그렇습니다. 했기 때문에 연루된 게 많고 또 장기간에 걸쳐서 진행이 됐고 연루된 기관도 많고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시간이 가서 파면 팔수록 다 튀어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일부지만 그 예를 들면 이번 사건의 경우에도 언론 보도를 보면 안정범 수석의 그 최근 수첩이 39건이 추가로 압수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걸 종범 실록이라고 부르고 있거든요. 그래요. 약간 비웃을 수 있는 느낌인데요. 말을 잘 만들어내시는 것 같아서. 총장님 여기서 박장대소 해주셔야 되는데 어허허 이렇게 하시면 종범 실록. 예. 또 최근에 금감이나 또 공정위에 대한 압수수색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그런 과정에서 많은 물적 증거를 추가로 확보를 했을 겁니다. 또 더 나아가서 관련자들을 뭐 누굴 조사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많은 사람들을 추가로 조사했을 것이고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특검이 이정부 회장에 대한 영장을 재청구한다면 관련 소명 자료에 대해서 충분히 보완이 더 돼서 소명에 자신 있지 않느냐 뭐 그런 걸 의미한다고 봅니다. 근데 기각되면요? 글쎄요. 예. 여기서 김 빠지게 글쎄요가. 아니 그러니까 이럴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재벌의 영향력, 법원의 독립성 이런 걸 의심해 봐야 된다. 이렇게 대답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글쎄요. 뭐 기각이 될지 안 될지 모릅니다만은 만에 하나 기각이 된다면 그거는 이재용 부회장 본인이나 삼성 그리고 나아가서 국가 경제에도 썩 좋은 영향을 미치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아니 결과 말고 왜 기각됐냐. 이 잘리신 마당에 백수신데 이거는 그냥 논평해 주시죠. 만약에 기각됐다. 그럼 뭐라고 봐야 되냐. 어떻게 생각하는 거를 다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그러면 아까 한번 이야기 나왔듯이 연장이 안 되면 플러스 특검 연장이 안 되면 플러스 영장이 기각되면 이것도 그때 나오셨을 때 이렇다면 바로 이런 것이다라고 인터뷰를 한 번 더 해주십시오. 하시는 거 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너무 깐깐하시네. 나오신다고 하시지. 자, 저는 약속 받은 걸로 하겠습니다. 자, 자 그러면은 해석은 자유십니다. 아마 나오시게 될 겁니다. 마침 또 에버랜드 수사를 하신 적이 있잖아요. 그때 그 구속 기소도 하신 걸로 기억하는데 에버랜드 사건과 지금 이번 삼성 사건과는 같은 거 아닙니까? 결국은? 그 당시에 제가 2003년도에 서울지검 특수 2부장을 할 때 에버랜드 사건을 공소시효 임박해서 처리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도 여러 가지 많은 네. 안팎의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구속 못했습니다. 구속 못하셨어요? 구속 못했고 당시에 에버랜드 사장하고 경영지원본 실장인가 그 임원하고 그 두 분만 공소시효 문제 때문에 공소시효 문제 때문에 일단 분리 기소를 해서 이건희 등 나머지 주요 공범들에 대한 공소시효를 정지한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어렵구나. 상당히 어려운 겁니다. 삼성은 워낙 재벌 상대 수사라는 것이. 근데 뭐 오래된 일이지만 거기에 대해서 한번 제가 이번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권 관련한 사건과 차이점. 에버랜드 사건의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좀 저 혼자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본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두 사건에는. 아, 그래요? 네. 어떻게 있습니까? 물론 삼성그룹의 지배권을 승계시키거나 강화한다는 측면, 또 그로 인해서 경제적인 이득을 봤다는 면, 뭐 그런 것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같아 보이는데. 네. 그러나 에버랜드 사건의 경우는 우선 삼성 계열사, 그러니까 삼성그룹 내부죠. 삼성 계열사와 그 투자자들만 손해를 본 사건입니다. 그렇죠. 일반 국민이 아니고. 그렇죠. 삼성 계열사와 그 투자자들, 즉 에버랜드의 주주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삼성 계열사가. 그럼 삼성 계열사가 손해를 보면서 본 사건인데 삼성 계열사가 손해를 보니까 삼성 계열사에 투자한 투자자들도 손해를 보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삼성 계열사와 그 투자자들만 손해를 봤죠. 범위가 그 정도인데 손해 범위가. 그다음에 그 일련의 과정에서 보면 삼성그룹 내부의 문제였기 때문에 삼성 내부 임원들만이 여기에 가담을 했습니다. 또 동원이 됐고. 직접 가담한 사람들. 그렇죠. 근데 에버랜드 사건은 그렇다 이겁니다. 근데 이번 사건의 경우를 보면 이 2,100만 명 말이 그렇지 이게 천문학적인 인원 아닙니까? 국민의 반인데 2,100만 명이 넘는 국민연금 가입자 전체가 잠재적인 손해자가 됐단 말입니다. 손해를 봤단 말입니다. 맞죠. 예. 그 다음에 그 수법을 보더라도 단순히 그 삼성그룹 내부의 문제로 해치운 게 아니라 뇌물 공여까지 해가면서 국가기관을 총동원했다 이겁니다. 그게 본질적인 차이가 있어요. 예리한 분석입니다. 이거. 그러니까 손해의 범위 또 수법 면에서 두 사건은 굉장한 차이가 있다. 즉 한마디로 손해의 범위는 굉장히 국민 대다수로 광범위해졌고 또 수법 또한 매우 대담해졌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전에 에버랜드 사건을 수사했던 경험과 이번에 언론 보도를 통해서 쭉 느껴지는 것은 재벌들을 처벌해야 할 때 제대로 처벌하지 않으면 시간이 갈수록 그 폐해는 그 손해는 더욱 커지고 또 그 수법 또한 아주 악질적으로 진화한다 이러는 겁니다. 방법이 굉장히 진화한다 이거예요. 법보다도 더 앞서갑니다. 굉장히 예리한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검찰총장이 괜히 되신 게 아니네요. 6개월밖에 안 했지만. 완전 설득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더 대담해지고 더 악질적으로 변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틀림없이 얘기 나올 텐데 이 재벌 총수 구속하면은 국가 경제 악영향이 있다. 이러면서 이제 구속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이 부분은 직접 재벌 총수를 구속시켜본 경험이 있는 분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저는 이제 정몽구 회장을 그때 직접 중수부에서 구속을 한 적이 있고 최태원 김승연 회장 이런 분들은 이제 예하청에서 구속할 때 제가 지휘라인에 있고 그랬습니다마는 그 재벌 총수를 구속을 할 때마다 전 일간지에 전면 광고가 나갑니다. 맞아요. 국가경제. 그러면서 거기서 국가경제가 항상 나오고 그 다음에 우리 총수가 구속이 되면 기업 가치가 하락하고 또 대신료다가 추락돼서 그 회사는 물론이고 국가경제도 어려워진다. 협박이죠, 협박. 이런 식의 기사와 광고가 횡행합니다. 지금도 삼성 이재용 부회장 얘기할 때 종편에서는 끊임없이 그 논리를 갖다 대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난 경험입니다만은 정몽구, 최태원, 김승연 등 그 재벌 총수가 구속된 이후에 현대자동차든 SK든 하나그룹이든 기업 가치가 하락하거나 또는 대외 신인도가 추락해서 국가 경제가 더 어려워졌었습니까?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죠.
아닙니다. 그렇죠. 예. 아, 이거는 실제 사례를 들어서 반박하면 되는군요. 아하. 그러면 삼성 부회장이,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됐다. 그러면은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국영제에? 예, 아까 말씀드린 거와 관련해서 결과적으로는 오히려 해당 기업의 투명성이나 신뢰도를 높이는데 기여했다고 보는 쪽이 일반적인 시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만약에 이번 삼성 부회장 건에 대해서도 예. 제대로 원칙대로 수사가 돼서 처리가 이루어진다면 예. 여러 가지 전 좋은 순기능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구체적으로. 우선 이재용 부회장 혼자만의 생각으로 지금 이번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죠. 예. 그럴 리가 없죠. 예. 무수한 법률가들 또 많은 전문가들이 예. 오랜 연구와 기획 또 경우에 따라서는 조직적인 로비들이 예.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그렇겠죠. 예. 예. 지금 사건을 드러나는 거 봐도 온갖 사장단들이 왔다 갔다 하고 그랬잖아요, 독일에. 예. 그럼요. 예. 그런데 예를 들면 이재용 부회장이 원칙대로 구속이 된다면 예. 삼성 내부에서도 예. 다시는 이런 식의 발상이나 시도는 엄두도 못 내는 상황이 될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해도 된다고 조언했던 사람들은 다 잘려 나갈 것이고 오히려 삼성 경영진 내부에서는 앞으로 총수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좀 더 합법적이고 윤리적인 방향으로 나가야 되겠다라고 하지 않겠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결과적으로는 삼성이라는 그 글로벌 기업 입장에서 보면 예. 결국은 삼성이 좀 더 투명해지고 합법적인 기업이 되고 또 신뢰를 받는 기업으로 더 새로 태어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겠냐. 삼성을 위해서 더 좋다. 네, 그렇습니다. 아, 이거 종편 얘기 나오면 이거 틀어줘야 되겠다, 이거. 완전 설득력 있습니다. 그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삼성이라는 그 위치가 있지 않습니까? 있죠, 1등. 그럼 어떻게 보면 재벌 전체를 선도하고 뭐 그런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제1기업이기 때문에. 예. 그랬을 때 다른 삼성 이외의 다른 재벌들도 이 삼성그룹의 사건이 어떻게 처리가 되느냐 그런 부분을 굉장히 예의주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삼성이 안 되면 우리도 뭐 안 되겠네. 이렇게 그렇죠. 생각해요. 예. 그렇죠. 제가 말씀드릴 걸 먼저 말씀하시네요. 그래서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은 예. 우리나라 재벌들 나머지 재벌들 전체에게도 큰 시그널을 보낸다 이겁니다. 이게 정경유착은 삼성 부회장 한 사람 구속으로 해결될 수도 있겠네요, 이게. 제가 볼 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어. 그래서 결국은 거기서 가장 큰 시그널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아무리 경제 권력이 강하다 하더라도 합법 경영을 하지 않으면 예외 없이 총수가 구속될 수 있다. 그렇죠. 라는 시그널을 보낸다는 얘기입니다. 그것만 되면 돼요. 그러면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지금 국민들이 그렇게 갈망하고 있는 네. 재벌 개혁의 출발점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마구 설득되고 있습니다. 총장님이 왜 총장님이 되셨는지 알겠고요. 그리고 왜 잘렸는지도 알겠어요. 잘린 얘기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생각 하시니까 잘리죠. 자, 이제 마지막 주제입니다. 마지막 주제, 황교안 대행이 이제 저는 특검 연장을 안 할 것 같은데, 자, 이 부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안 하겠죠? 만약에 황 대행께서 예. 국민 대다수의 뜻과 달리 예. 연장을 일방적으로 거부해버려서 특검 수사를 중단시킨다면 예. 결국은 이러한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수사 의지가 없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안 해줄 것 같은데, 그 말씀을 좀 제 나름대로 해석을 하면, 특검 연장을 안 해주면 수사 의지가 없는 거다. 안 할 것 같은데, 안 한다면 이유가 뭘까요? 다 아시다시피 그 황교안 대행 역시 네. 국민 대다수 분들이 이번 국정농단 사태의 공동 책임자 중에 한 사람 아니냐라는 그 의혹을 제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혹은 이 정부 들어와서 뭐 법무부 장관을 오래 하셨고 네. 또 총리를 계속 하셨고 이젠 대행까지 하고 있고. 네, 그 과정에서 이런 농단 사태가 다 벌어졌지 않습니까? 네, 다 벌어졌어요. 그 말씀은 특검 연장을 안 하면 자기 책임이 드러날까봐 안 하는 거다? 결국은 수사를 계속해야 하는, 특검에서 수사를 계속해야 하는 상황에서
연장을 안 해줘서 수사를 갑자기 멈추게 한다면 예. 이러한 국민들로부터 받고 있는 본인 연루 의혹에 대해서 해소시킬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놓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보자면 본인이 연루되지 않았다면 털 기회인데 그걸 연장 안 하는 걸 보면 본인이 연루된 거 아니냐. 라는 의혹이 또 제기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네. 그런 의혹이 제기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 그런 거 아닌가요? 본인이 연루된 게 나올까봐 특검 연장을 안 한다. 이렇게. 뭐 제가 전직 총장으로서 그런 말씀 드리는 건 적절치 않다고 보는데요. 네. 어쨌든 특검을 연장해서라도 본인의 국민들적 의혹을 해소시키는 것이 황교안 대행 본인에게도 좋을 것이다. 또 그것이 국민들이 바라는 바일 것이다. 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살짝 약간만 이따가 보면 이게 협박처럼 들려요. 하는 게 좋을 것이다. 자, 그러면은 아까 이야기에 이어서 오늘 이 자리에서는 답변 안 하실 것 같으니까 아까 이어서 특검 연장도 안 되고 영장도 기각되고 그리고 황교안 대행이 이제 연장 안 한다는 결론을 내리는 이런 사태가 아마 이달 말이면 판결이 날 텐데 그때 되면 다시 나와서 굉장히 강력하게 말씀해 주실 거죠? 근데 어떻게 매번 저보고 다시 나오라고 이렇게. 아니, 오늘 다 얘기 안 하시니까. 근데 다음에 나오시면은 이제 명단 쫙 들고 와가지고 이름 막 부르고 막 그러실 거죠? 그런 이가 있겠습니까? 들어봅시다. 자, 다음에 나오시면 다음 한번 예약해놓고 자, 마지막으로 이 얘기해야 되겠네요. 황교안 대행 이런 말 했어요. 윤석열 검사 자천에 대해서 이제 언론에서도 그렇고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리고 사실 총장님이 날아가신 것도 이 댓글 수사를 청와대 의지하고는 다르게 너무 강력하게 밀어붙이다가 날아간 걸로 알고 있는데 황교안 대행이 최근에 한마디 했어요. 윤석열 검사가 자천된 것은 댓글 수사와는 상관이 없고 종합적으로 볼 때 자질의 문제가 있어 자천된 거다. 이런 식으로 말했단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는 당시 댓글 수사를 총지휘하셨던 검찰총장이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자천됐다고 알려진 윤 검사에 대해서 이 황교안 대행의 논평에 대해서 한마디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그 국회 대정부 질의 과정에서 예. 황 대행께서 그렇게 답변하시는 기사를 하셨다는 보도를 보고 누가 누구를 평가하나 이 윤석열 검사는 예. 제가 뭐 오래 전부터 뭐 같이 근무도 하고 데려두고도 일하고 뭐 지휘도 하고 또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팀장으로 임명도 하고 그래서 수사하다가 저는 이제 일신상에서 먼저 나가고 그랬습니다만은 본인 그런 오랜 오래 겪어본 그 선배 입장에서 생각을 한다면 뭐 제 나름대로 평가를 하고 싶은 생각도 듭니다. 뭐라고 평가하시겠습니까? 우선 황교안 대행은 자질이 문제가 있어 신뢰가 없어 자천했다는 거거든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전 뭐 거기에 대해서는 아까 그 말로 답변을 대신하고요. 누가를 평가하냐? 제 생각으로는 이 윤석열 검사는 지금 뭐 특검팀에서 열심히 뭐 쥐어창창 수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주 치밀하고 해박한 법률 전문가입니다. 법률 이론가예요.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어떤 법과 원칙에 어긋나는 것 거기에 대해서는 단호히 거부합니다. 저한테도 많이 거부했어요. 그러면 어떤 이 검찰이라는 것이 상명하복 조직인데 거기서 상사의 말이 틀리다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거부를 하고 대들고 자기 소신을 편다는 것은 정말 그건 대단한 용기가 필요한 겁니다. 바깥에서 보시는 것보다도 더. 그래서 거기에는 분명히 자기 희생적인 자기 헌신적인 용기가 없으면 불가능한 겁니다. 근데 이 윤석열 검사 같은 경우는 제가 겪은 바에 의하면 자기 헌신적인 용기를 갖고 있어요. 갖고 있는 친구다 이거요. 그 다음에 또 아주 다이내믹합니다. 신중하면서도 다이내믹해서 말하자면 예리한 칼잡이다. 그래서 한마디로 제가 말씀드린다면 문무를 겸비한 훌륭한 검사다. 문무를 겸비한. 문무를 겸비한 훌륭한 검사다. 뭐 그런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자,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았고요. 자, 마지막으로 어렵게 스튜디오 직접 나오셨는데 혹시
다음 출연까지는 아직 뭐 한 3주 정도 남았기 때문에, 남기고 하실 말씀, 국민들이 하고 싶은 말씀이나 검찰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 예, 있으면. 간단한 심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검찰은 2,000명이 넘는 검사를 포함해서 10,000명이 넘는 방대한 수사 인력을 가진 강력한 수사기관입니다. 다시 말해서 평소 수사 역량이 지금 현재 특검의 100배가 넘습니다. 수사 역량 면에서 100분의 1도 안 되는 20명의 특검 검사들이 불과 몇 달이란 짧은 단기간에 이전 검찰의 수사보다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성과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그 상황을 바라다 보면서 참 현재의 이 검찰 후배들은 상당히 마음속이 부끄럽고 또 참담한 그런 심정이라고 믿습니다. 저 또한 그런 심정입니다. 그래서 이번 특검을 보면서 권력의 개가 되어서 권력의 입맛에 맞게 수사하는 것과 국민의 검찰로 법과 원칙대로 수사하는 것의 이 극명한 차이를 그리고 검찰이 이 지경이 되도록 만든 정치 검사들의 말로를 우리 정의로운 젊은 검사들이 꼭 마음에 새기고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자기 손에 쥐어진 칼로 자신의 팔다리를 베어서라도 국민의 검찰로 다시 태어나기를 바랄 뿐입니다. 마음에 와닿는 마지막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그럼 3주에 다시 나오는 걸로 하고 생각해보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어렵게 모신 최동욱 전 검찰총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라든가 네. 여타 재벌들에 대해서도 많은 뇌물수옥이 제기되지 않았습니까? 진도가 딱 막혔어요. 이거 네. 딱 기각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지금 수사를 진척할 수 있는 여유가 없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무엇보다도 이러한 국정농단을 가능하게 했던 그 비호 의혹과 관련해서 예. 우병우 등 그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사건이 뭐 아직 시작도 안 했고 그거는 이제 시작 단계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결국 실질적으로 봐도 30% 이상은 진척됐다고 보기가 어렵다. 그렇군요. 듣고 보니까 그런데 그래서 이 영장 기각이 굉장히 크게 특검 수사를 방해하는 건데 자 그러면 이제 대형 사건 수사도 하셨고 검찰총장도 하셨고 그런 경험을 총망라해서 비춰볼 때 이 정도 규모의 복합적인 사건이면 얼마의 인력이 지금은 20명이거든요. 근데 얼마의 인력이 얼마의 기간 동안 20명이 70일 동안 하고 끝날 공산이 크게 됐는데 얼마나 필요합니까? 얼마의 기간과 사건?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전에 특검법 제정되기 전에도 제가 한번 지적한 기억이 있습니다만은 적어도 이런 정도 사건이라면 너무 많은 그 의혹이 제기되어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적어도 유능한 검사 약 40명 정도는 투입을 해서 1년 정도는 1년? 지속적으로 수사를 해야 비로소 대부분의 실상이 제대로 밝혀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실제 과거에 그 수사하셨던 재벌 수사 경험에 비춰보자면 어떻습니까? 구체적으로 좀. 네. 그 수사라는 것은 이제 선택과 집중이 참 중요한데, 제가 2006년도 중수부 수사기획관을 할 때, 그때 현대자동차 비자금 사건을 수사한 적이 있습니다. 한 건, 예. 네. 그 단발 사건이죠. 한 건 사건이었는데, 그때만 해도 중수부 검사 20명 정도가 4개월 정도를 정말 낮밤 없이 내사 및 수사를 진행했고, 그렇게 해서도 아주 힘들게 정몽규정을 구속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요. 한 건을 4개월 해야 제대로 수사가 되는데 지금 이 정도는 안 된다. 그러니까 총장님 보시기에는 2배로 늘리고 70일, 100일이 아니라 1년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예, 이게 제대로 이제 수사가 되려면. 이게 최고 전문가의 견해입니다. 자, 수사가 아직 30%도 안 됐다. 그게 첫 번째 이유고. 그러면 두 번째 이유는 어떤 게 있습니까?
어차피 뭐 특검법이란 건 한시법이고 제한된 법정 기간 내에만 특검이 수사를 할 수 있는 것인데 지금 70일이 다 돼가고 그 다음에 30일을 만약에 연장이 안 돼서 2월 말까지 이 특검 수사 활동이 종료가 된다면 예. 이 특검에 수사하고 있었던 이 모든 사건들은 다시 검찰의 손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네네. 그런데 이 사건을 먼저 수사했던 현재의 검찰은 예. 재벌과 권력 간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스튜디오에 직접 모시기 굉장히 어려운 분입니다. 네. 이분은 공직 강제 은퇴 이후 스튜디오에 직접 나와서 인터뷰를 한 건 오늘이 처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과 함께 오늘 다룰 이슈는 현재 기준 가장 첨예한 현안이죠. 특검 연장,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영장 재청구, 그리고 특검 연장에 대해 권한을 가진 황교안 대행에 대해서 짚어볼 최고 전문가를 저희가 스튜디오에 직접 모셨습니다. 최동욱 전 검찰총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오랜만입니다. 네. 총장님 잘리신 이후에 이 스튜디오에 직접 나오신 건 처음이죠? 예, 처음입니다. 네. 앞으로는 자주 있을 예정으로. 저 혼자 생각 중인데. 백수 생활을 오래 하셔서 그런지 피부가 아주 좋으세요. 네, 마음 잘 다스리고 네. 뭐 그림도 그리고 잘 치는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주 얼굴 좋으신데 요 인터뷰를 하고 나서도 계속 얼굴이 좋아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스튜디오에 모시려고 진짜 한 10고초려 정도 했거든요. 10고초려. 예. 자, 드디어 모셨습니다. 먼저 이 질문부터 드리겠습니다. 이 박근혜 정부와 국정원 댓글 수사를 하시다가 부딪히셨죠. 그러니까 청와대 말을 안 들은 거죠. 수사 의지를 너무 강력하게 보이시다가 처참하게 잘리신 분인데 최근에 이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를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드시는지 간단한 소회부터 먼저 한마디 해주십시오. 네, 제가 갑자기 검찰총장을 실상의 이유로 그만둔 이후에 많은 자성의 시간을 보내왔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이전에는 검찰 돌아가는 걸 보면서 뭐 우라가 치밀 때도 있고 많은 걱정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특검이 가동되고 또 특검이 본격 수사를 나서는 걸 보면서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마찬가지시겠지만은 많은 위로도 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안타까울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로가 되신다는 건 기본적으로 특검이 잘하고 있다는 얘기겠죠?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과연 이 분야의 전문가가 맞는지 얼마나 이 분야에 계셨는지 잠깐 제가 먼저 짚어보면 검찰이 되신 게 나이가 언제셨죠? 그때? 네, 군 복무 3년 마치고 29살에 서울지검 검사로 임관을 했습니다. 29살. 예. 그리고 확 잘리신 게? 총장 6개월 하고 6개월. 예, 2013년 9월 30일자로 퇴직을 했는데 그때가 55살이었습니다. 29년. 제가 알기로는 환정사상 최단기 검찰총장이었어요. 6개월. 6개월 검찰총장을 하셨고 그런 배경 지식을 가지시고요. 그러니까 사회생활 하시고 검찰에만 계신 거죠? 쭉. 네, 그리고 백수 3년 했습니다. 많이 들으셨어요, 방송이? 자. 손도 대지 못했었고. 직권남용. 예, 직권남용죄로만 기소를 했죠. 예, 예. 또 우병우 등 관련 공무원들의 비호 방조 의혹에 대해서는 제대로 수사도 하지 못한 채 특검한테 사건을 전부 이관하는 지금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았습니까? 저도 취재를 해보니까 우병우 관련은 텅 비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아예. 예. 그래서 여러 가지 국정원 댓글 사건도 있고 국정원 간첩 증거 조작 사건도 있고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 또 세월호 예. 사건 수사 제대로 수사가 안 됐던 여러 가지 사건들이 제대로 수사가 안 돼서 저도 참 안타깝고 그렇게 바깥에서 바라다 봤습니다만은 그 중에서도 이 최순실 박근혜 국정농단 사태하고 직결된다고 할 수 있는 예. 정윤회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 경우에 다 기억을 하십니다만은 정의대 사건은 찌라시로 그렇죠. 또 국정농단은 아예 없었던 걸로 예. 그렇게 다
검찰에서 수사를 해서 그때 덮어버렸지 않습니까? 국정농단이 아니라 문서 유출 사건이 돼버렸죠. 졸지에 문서 유출 사건으로 예. 사건이 변질이 됐고 예. 국정농단 사태는 다 물밑으로 들어가 버렸죠. 그렇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검찰이 제대로 바로 서서 정말 원칙대로 수사를 제대로 하는 척이라도 했다면 대한민국이 과연 이런 지경까지 되었을까? 또 우리 대통령께서도 이렇게 불행한 상황까지 봉착을 하게 됐을까? 탄핵이라는 참 아쉽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수사했던 그 검찰 지휘 라인이 어떠했는지 그 총수께서는 기억을 하십니까? 테스트인가요? 우선 법무부 장관이 황교안, 네. 검찰 지휘권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총장은 김진태, 중앙지검장이 김수남, 그리고 청와대에는 그 유명한 김기춘, 우병우, 이 두 분이 있었죠. 네. 네, 어떻게 저보다도 더 잘 기억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박수 받았고요. 칭찬 받았고. 그런데요. 그러니까 김수남 당시 중앙지검장은 이제 검찰총장이 됐고, 당시 황교안 법무장관은 총리가 됐고, 우병우는 민정수석이 그 이후에 되었고, 그러니까 이제 정윤회 사건을 잘 마무리해서 이분들이 승진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인가요? 뭐 그것에 대해서는 뭐 대통령께서 아실 것이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분들이 찌라시라는 대통령 가이드라인을 따르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서 정윤회 사건을 제대로 수사해서 처리했다면 막 그 자리에 갈 수 없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없었겠죠. 네. 그러니까 이제 요는 이 사건이 연장이 안 되면 당시 가이드라인을 따랐던 인사들의 손에 다시 사건이 들어간다. 이런 요지네요. 그렇습니다. 그것이 지금 먼저 이제 특검 연장돼야 된다고 많이들 얘기하는데 검찰총장 정도 돼본 사람이 특검 연장이 왜 돼야 되는지 말하는 걸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검찰총장까지 해보신 분으로서 특검은 연장돼야 된다. 이유가 뭡니까? 첫 번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일단 현재까지 수사 진행 상황을 보면 제 생각에는 약 한 30%도 채 다 못한 거 아닌가. 30%도 안 돼요?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 반쯤 된 게 아니라 30%도 안 되는 겁니까? 예, 그걸 뭐 말씀으로만 들을 것이 아니고 특검법의 그 수사 대상을 간단히 짚어서 말씀드리면 구체적 수사 대상이 14개 항목이 있고 또 마지막 15호에서는 그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까지 모두 15가지를 수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1호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 또 6호 정유라의 이화여자대학교 불법 입학, 또 7호 정유라의 승마훈련 지원, 또 8호 불법적 인사조치 의혹, 14호 김영재 성형외과 의혹 사건, 이 5가지 하고 또 마지막 15호에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블랙박스 사건. 블랙리스트죠? 네, 총장님. 예. 블랙리스트 사건. 네, 총장님. 네, 블랙박스 아니고요. 예. 블랙리스트 사건. 그래서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조현선 장관이 구속됐습니다만은 네. 그런 일련의 사건 수사 과정에서 참 짧은 기간 동안 놀라울 만한 수사 성과를 올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정말 많은 칭찬을 아끼시지 않아도 좋으리라고 봅니다. 특검이 짧은 시간에 비해서는 정말 성과를 많이 낸 게 맞긴 맞죠? 총장님 보시기에도.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매일 보도를 보다 보니까 사건 파악이 많이 됐고 수사가 많이 진행된 것 같지만 총 15개 중에 5개 플러스 1, 이 정도 진행이 됐다. 아직 그러니까 10개 항목은 제대로 시작도 안 된 거네요. 예, 그렇고요. 그렇고 그 진행된 부분에 대해서도 예. 사실 이번 그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은 재벌과 권력 간의 불법 유착 비리 그리고 그것을 가능하게 했던 그 공무원들의 비호 방조에 대한 처벌 문제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검의 수사 대상이 먼저 재벌들과 권력 간의 뇌물수수 의혹과 관련된 3, 4, 5호. 다음으로 이런 국정농단을 가능하게 했던 우병우 등 관련 공무원들의 직무유기나 직권남용 등 방조 비호 의혹과 관련된 90호. 그 큰 두 덩어리가 주된 요체입니다. 그런데 그 재벌 권력과 재벌 유착과 관련해서는 잘 아시다시피 삼성 이재용 부회장 영장 기각으로 인해서 3주간 또 수사가 많이 딜레이 됐고 나아가서 삼성 이외에도 SK라든가 롯데라든가 CJ검 연장과 맞물려서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번 기회에 제가 제 말씀을 간단히 드리면 종래의 그 동서고금의 법원 중에 에스토펠이라는 법원이 있습니다. 예? 즉 에스토펠? 금반언의 원칙입니다. 아니 에스토펠도 어려운데 금반어는 더 어려워요. 다 어렵죠? 예. 뭐 저도 어려웠었습니다. 옛날에. 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이 금반언의 원칙이라는 것은 네. 이미 표명한 예. 이미 밝힌 자기의 언행에 대해서 예. 모순되는 행위를 스스로 할 수 없다. 뭐 그런 원칙을 말합니다. 아, 자기 한 말을 뒤집을 수 없을 거다 이런 거네요. 우리 표현으로 한다면 뭐 일구이연 아, 좀 곤란하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될 것을 참. 이 검찰들은 다 아는 표현인가요? 다 알죠. 예, 법조인들은 다 압니다. 법조인들은? 네. 참, 뭐 없을 분들이네. 죄송합니다. 그 어려운 말을 써서. 일구이연이 쉽지 않다. 네, 쉽지 예. 않다. 그러니까 예. 뭐 뇌물수수 얘기했다가 뭐 딴 걸 바꾼다든가 또는 뭐 직권남용했다가 딴 걸 바꾼다든가 이게 안 된다 이런. 그렇죠. 예. 그 지금 검찰은 특검으로 이관하기 전에 이 사건을 뇌물수수가 아니라 직권남용죄로만 의율 했지 않습니까? 의율이요? 의율? 예. 직권남용죄를 적용했다. 그렇게 의율. 표현하면 좀 의율. 쉽게 이해가 되시겠죠. 의율했지 않습니까? 법을 적용했다. 네, 이것도 검사들은 다 아는 표현입니까? 네, 그거는 일반 국민들도 많이 아십니다. 아니에요. 의율. 이런 의율이를 법을 적용했다. 이거 네, 의율이 법률 조항을 예. 직권남용죄라는 형법상의 처벌 조항을 적용했다. 그거를 의율한다고 그렇습니다. 뭐뭐에 의거하여 법률을 적용하다면. 그렇죠. 그런 의미입니다. 네. 쉬운 말로 해주세요. 근데 그랬던 검찰이 이 사건을 다시 특검으로부터 다시 이관 받아서 네. 뇌물수수죄로 제대로 수사해서 기소할 수 있겠냐. 자기가 한 말이 있는데 그때는 왜 몰랐나 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네요. 불가능한 거죠. 일구이연하는 문제가 되니까.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요것 또한 어려운 말입니다. 우리 헌법상에 자기 부죄 금지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스스로 죄를 부담할 수는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묵비권, 뭐 최순실 씨요새 묵비권. 자기 죄에 대해서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거예요.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준다. 이게 그 원칙. 그게 이제 헌법상의 원칙입니다. 자기 부재 금지 원칙이요? 네네. 그래서 이게 그러면 예를 들어서 법원에 가서 제가 이제 법정에 많이 나가봤지 않습니까? 법원에 가가지고 증인들이 있을 때 제일 먼저 물어본 것 중에 하나가 이 진술과 관련해서 뭐 자기 가족이나 친척한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내용이 있느냐 그런 거 거부해도 된다. 일종의 그러한 입장에서 이제 증언 거부권이 보장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게 이 원칙에서 출발하는 거네요. 네. 그런데 그래서 결국은 그런 부재 금지 원칙이 있는 것처럼 자기 자신이나 또는 자기 자신이 속한 조직, 기관에 대해서 스스로 수사해서 처벌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기대하기가 참 곤란합니다. 이건 현실적인 문제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검찰이 만약에 검찰 내부에